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된 오세중이라고 합니다. 자료는 이제 현장경영장 3호에 있는 레네상스라는 자료하고 박종성 님이 쓰신 아나키즘 철학의 운명과 정치 철학의 과제, 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좀 추가한 형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기 비정규직 이제 그만 집회를 가봐야 돼서 하여튼 좀 최대한 빨리 진행할 테니까 좀 이해 바라고요.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나키즘은 뭐 대부분 알다시피 이제 국가나 정당,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권위주의적 조직 자체를 모두 부정하고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 뭐 이라고 대충 뭐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나키즘의 이제 제가 자료는 그 주제를 철학적 원리, 그다음 전통적 아나키즘, 그다음에 국가의 문제, 세계화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최근에 뭐 아나키즘의 어떤 그 뭐 분류들, 현상들, 뭐 그런 거 기준에서 대략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원리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나키즘은 이제 모든 국가 권위나 악에 대해서 모든 권위주의적인 것 또는 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한다,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배경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좀 그 존재,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뭐 누가 통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자발적으로 하기 나쁘면 쉽게 말해 좋은 세상이 온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원리가 깔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유물론적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관계 총체이다. 그리고 레닌도 그 저기 새로운 정치 권력의 획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사회 윤리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뭐 처음부터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유물론적 관점에 따르면 그것 또한 어떤 토대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통적 아나키즘은 이제 뭐 슈티르너, 프로동, 바크닌, 뭐 크로프트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그 초기에 아나키즘하고 이제 우리 사회주의, 막스주의 사상은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사회 번역을 공통적인 지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계속적인 논쟁과 어떤 실천 속에서 이제 대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정당의 역할, 혁명 정당의 역할과 민주주의 문제에서 대립이 되면서 논쟁이 되고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나키즘은 우리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어떤 정치 권력의 장악,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또 하나의 권위다.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권력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반대를 해왔고, 그 막스 레닌에서는 이제 그것이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 바쿠니는 폭력에 의한 국가 파괴를 주장했고, 크로포트키는 비폭력의 방법으로 국가를 대체하는 공동체를 건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레닌은 그 특정 계급의 억압수단인 특수한 권력으로서 국가에서 노동자, 농민과 같은 대다수 국민들 중에 일반적 권력에 의한 억압자에 대한 억압으로서 전환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극복을 위해서 자본가 계급의 어떤 그런 뭐 진압이라고 해야 되나, 억압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노동자들의 뭐 일시적인 또 과도기적인 독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레닌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막스도 이제 얘기했던 게 그 국가 권력이 이제 소멸한다. 일시에 폐지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자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점점점 소멸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모든 어떤 그 노동자 민중들의 자유로운 진짜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어떤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의 어떤 그런 그 반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독재,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독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런 이제 그 아나키즘이 이제 최근에 하여튼 뭐 1900년대 이후에 새롭게 이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이제 그 발달하면서 아나키즘도 이제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아나키즘적인 어떤 변혁 운동의 어떤 예로서 들 수 있는 게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프랑스 노랑조끼, 홍콩의 범죄 인도법 반대 운동, 우리나라의 뭐 촛불시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어떤 운동들의 공통점인 게 뭐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주도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노동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렇게 이제 뭐 많이 평가를 하는 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아나키즘적인 그런 이제 운동이나 이제 사상들이 더욱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동자 계급의 운동은 뭐 어쩌면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그 변혁적 과제로서 고민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출발돼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우리가 그 아나키즘을 그냥 무조건 원색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아나키즘이 발생된 것 또한 어떤 그 토대가 있는 거거든요. 물질적, 사회적 토대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또 그 자본주의 발달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삼아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원색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에 대한 좀뭐 고민과 토론과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나키즘이 뭐 쭉 넘어가서 아나키즘 르네상스의 계기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발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까 전에 자본주의 세계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소련이나 이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도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 소련 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 소련이나 이런 사회주의권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한 반발로서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자유로운 어떤 개인들의 공동체, 아나키즘 이런 것이 우리 어떤 자본주의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에 동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엘버트의 참여경제 모델, 존 할러웨이의 권력 장악 없는 혁명 이런 것들이 있는. 이거 말고도 이제 아나키즘은 뭐 엄청나게 흐름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어떤 권위를 부정하고 심지어 조직으로 모이는 것 자체도 부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뭐 달리 얘기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여기 이제 뭐 또 촘스키도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뭐 촘스키가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아나키즘은 사회주의의 자유주의적 한 갈래다. 그러니까 뭐 아나키즘이 뭐 자본주의를 옹호하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어떤 공산주의적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이제 방법론상에서 어떤 좀 다르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이걸 쭉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토론이라고 되는데요. 하기 전에 이제 거기 요거 저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그러니까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어떤 방학습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9개의 점을 4개로 연결하는 방법. 잘 모르시나 봐요. 예. 네? 이? 하나, 둘, 셋, 넷, 안 될 거예요. 5시. 5시. 틀에 벗어났으니까 박스를 넘어서. 틀을 벗어. 이게 나중에 뭐 찾아보시거나 제가 알려줄 텐데, 요게 이 4개의 틀 안에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4개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선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돼요. 그 4개를 다 됩니다. 셋, 넷.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자꾸 틀에 갇힌 사고를 좀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준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쭉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토론 주제로 고민 주제로 던지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지금도 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꾸 저는 이제 하나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고민하다 보면 이런 한계 자꾸 가르치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세계 자본주의, 특히나 지금 이제 세계화가 많이 된 상황에서 어떤 일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 국가에서만 유지하려고 하면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계속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나 평등은 보장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혁명은 뭐 일국에서 시작하지만 반드시 국제 무대에서 완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사회주의가 완성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의 싸워야 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를 보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뭐 막스 레닌 전집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따왔는데, 막스나 레닌도 항상 세계 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 수단의 국유화, 그다음에 어떤 뭐 이런 걸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고,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항상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엥겔스가 쓴 공산주의의 원리에도 보면 질문에 이 혁명은 어떤 한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엥겔스는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일어날 수 없다. 지금 벌써 엥겔스가 썼던 180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대공업이 세계 시장을 형성해서 이미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특히 문명한 민족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민족도 다른 민족이 맞닥뜨리고 있는 일과 관계없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은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에서, 여기서는 이제 선진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났죠.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세계 혁명은 필수 불가결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자본주의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과도기로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사회주의라는 어떤 하나의 무슨 사회 형태처럼 저는 굳어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막스가 뭐 변칙분법 이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한 거는 자본주의 다음에 공산주의죠. 근데 그 과도기로서 자본과 계급을 쉽게 말하면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독재, PT 독재라는 개념들을 저는 이제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혁명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당연히 독재가 그러니까 PT 독재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국가 권력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생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생산을 위한 조직, 그러니까 경제 조직, 생산을 어떻게 그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무분별한 무정부주의적인 생산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 노동자 민중들에게 필요한 계획적인 생산과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만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가혁명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저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간단해. 예. 뭐 더 좀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제가 뭐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나키즘 부류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운동 흐름 중에 너무 이제 투쟁만을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아나키즘으로 이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하여튼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있으세요?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요거 뭐 제가 드린 이제 토론에서 이게 이제 또 뭐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금의 뭐 중국이나 북한이 그럼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뭐 추후에 끊임없이 좀 토론할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게 뭐 이제 고립 사회주의 혁명이 확산이 안 되고 고립되는 상황에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 그 공산주의 이 사회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선생님. 그 선생님이 그러한 관념을 이거 지금 여기가 노동자 계급 운동 그 나온 페이지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관념을 가능케 한 당대의 현실적 토양에서 자라는 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토양에서 자라난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적 토양이 그러니까 이 물적 토대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나키즘 이런 거를 탄생시키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이렇게 따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죠. 그러니까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 이것이 어떤 그런 토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가 지금 제가 뭐 저도 여기 그냥 그 내용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자본주의 체제라는 그 제목을 제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저도 솔직히 이게 아나키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참고하셨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특수고용직인데 최근에 플랫폼 노동도 이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존의 초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공장 중심의 노동이었거든요. 공장 중심의 노동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노동 착취 체제예요. 공장의 관리 감독자가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작업 시간 통제하고 그런 통제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운동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조직되고 철저한 규율을 가진 어떤 지금 투사 집단, 혁명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 것. 그리고 또 옛날 특히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군사 독재 시대에는 네.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비합조합적인 진짜 뭐 또 그런 조직으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노동 형태는 플랫폼 노동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 착취가 구조예요. 지금의 이제 특수고용직이든 플랫폼 노동은 제가 볼 때는 관리자가 관리를 안 해요. 그냥 그 임금 구조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설계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보면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구조예요. 근데 이 자본은 그 대가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1시간 일해서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받을 거를 임금을 깎아서 1시간 일했는데 8,000원밖에 못 받게 만들어. 플랫폼 노동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라이더 어떤 수수료를 처음에 뭐 예를 들면 3,000원 주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2,000원 깎어. 그러면 8시간 일할 거를 뭐 10시간, 12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발적 착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누가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구조 자체가 자발적 착취가 일어나게끔 어떤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뭐 플랫폼 노동이나 타투 산업 이런 것들 발전하면서 제가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노동 단위가 지금은 파편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운동도 이제 일어날 때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아까 여기에서 그 파편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군요. 저기 개인주의적 파편화, 다중운동의 개인주의적 파편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노동단위 사회화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흩어지니까 이런 다중운동도 이렇게 파편화돼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라는 뭐 개념으로 뭐 하여튼 뭐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동이 이제 지금 말처럼 옛날에 공장에서 출퇴근하고 공장에서 관리감독 받는 형태는 이제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하면 혁명 정당이 필요 없다라든지 혁명이 필요 없다라는 그걸 발전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아나키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토대가 제가 볼 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뭐 제가 이제 설계사 노조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사들 얘기할 때 사람들 다 얘기하면 뭐냐면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모래알이다. 이 사람들은 뭉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생명 설계사들 싸우고 있지만요. 엄청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발화된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참여도 스스로 참여하는 구조가 더 강한 거니까 자의식, 주인의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장점들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뭐 아까 전에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이나 우리 촛불 시위 같은 것도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사람들 의식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이제 권리 의식도 높아졌고 스스로가 뭔가 자기 권리를 누가 꼭 이끌어야지만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주도해서 뭔가 내 권리를 찾겠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운동으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국가 권력은 굉장히 조직된 힘인데 이것을 개별적 힘으로 이제 조직되지 않은 힘으로 절대 깰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바탕 속에서 이거 잘못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럼 개별적으로 싸워서 새로운 사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로 가면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아나키즘 경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국가 권력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조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혁명 정당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이제 이제 노동자 계급의 독재, PT 독재라는 것들이 필수 불가결하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PT 독재랑 예를 들면 저는 뭐 우리가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뭐 파리 꼬면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촛불 시위 같은 것도 우리가 막 참여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 촛불 시위를 예를 들면 막 10년, 20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 모든 걸 버리고 그 투쟁에 계속 한 1, 2년이 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을 계속 조직적으로 모여서 싸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렇게 되려면 새로운 조직 질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지금의 사회주의 문제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느냐. 그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제 국가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은 거는 뭐 어떤 뭐 이제 뭐 부패한 사회주의, 뭐 왜곡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것이 국제적인 혁명의 확산을 통해서 국제적 무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이 돼야지만 이제 PT도 국가도 이제 소멸하고 PT 독재도 더 이상의 이제 필요 없고 진정한 어떤 그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나키즘이 결과적으로 뭐 국가 소멸한 점에서는 막시즘이랑 비슷한 점이 있죠. 근데 사실 막시즘과 이론적 경쟁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부르주아적 성격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거든요. 아나키즘 예를 들면 막스하고 프로동파와의 논쟁에서 주택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었는데 그 프로동이 해결했던 그 해법이란 게 뭐냐면 국가를 뭐 소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국가가 뭐 보존을 해주면 된다 이런 식의 해법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동이 무정부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크로포틴킨도 그 전쟁을 찬성했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부르주아적인 본성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아나키즘의 이 운동의 그 기반이 제가 책 갖고 있지만 이 윌리엄 고드윈의 사상에서 연행이 된 건데 이 고드윈은 이제 부르주아 급진 부르주아 사상가인데 굳이 따지면 성선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선한데 이 국가가 인간을 타락시키고 여기서부터 이제 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만 없어지면 이제 인간은 이 선한 본성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다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근데 이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부르주아적 사고가 비슷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르주아적인 국가 체제를 일단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아나키즘이란 건 제가 볼 때는 되게 부르주아적 사고 중에서 그냥 급진화된, 그러면서도 사회주의가 태동하면 사회주의는 또 엄청나게 대항하죠. 사회주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대항하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생산 관계를 반대하는 것도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반대하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자가 이제 국가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나오면, 그러니까 독재 이제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죠. 그러면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계획 경제를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권위주의로 보고 결국엔 우리 본성에는 시장 경제가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왜냐면 시장 경제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불변한 그런 성격, 그런 선한 거다. 근데 이게 잘못 운영돼서 그렇지 어떻게든 개량하면 이게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나키즘 사상이라는 거는 이게 혁명적인 언선하죠. 국가 소멸해야 된다. 국가 없어지면 다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격한 막 테러도 많이 하고 아나키스트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자들과 어떤 이론 논쟁을 하면 부르주아가 돼요. 완전히 부르주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은 우리가 특별하게 볼 건 없고,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상은 그냥 부르주아 소부르주아적인 경향 중에서 급진화된 경향이다. 그 아나키즘적 경향과 삼인주의적 경향의 차이점이 뭐냐면, 삼인주의적 경향은 거기는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노사정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따낼 건 다 따내자. 또 우리 일단은 그 삼인주의자는 의외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니까 의회에 이제 진입한 걸 지상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국가 정거라는 거 애초에 주장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아나키즘적 경향, 삼인주의와 다른 점은 제가 볼 때는 아나키즘적 경향은 일단 권위를 부정하는 것부터 이제 권위를 일단 부정하는 걸 중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탈중심화된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또 뭐 자발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뭐 아니면 뭐 소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뭐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뭐 상생하는 뭐 그런 운동 쪽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예, 뭐 말씀하신 거 옛날에 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푸르동도 주장했던 게 이제 상호부조 조합, 예를 들면 뭐 지금의 뭐 그런 협동조합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제 협동조합 속에서 서로 뭐 공정 경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고 확산시키면 결국 자본주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말씀하는 게. 근데 그건 역시 이제 지금 뭐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삼민주의 또 그 의회를 통해서 어떤 자본주의 이건 이제 아나키즘은 아니고 그 반대 편향으로 뭐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은 이 자본주의 모순들이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경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아나키즘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모든 악의 근원은 화폐다. 대한화폐를 문제를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모든 악의 근원이 화폐다라는 얘기는 잘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보면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그 철학적 바탕이 인간의 본성은 그냥 선한 존재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잘 이렇게 뭐 이끌어가고 뭐 공동체 만들고 공동체 만들어서 이렇게 확산시키면 뭐 자본주의 문제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어떤 이제 좀 그 철학적 뭐 어떤 개념이나 원리가 깔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민은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자식도 빌려주고 그런데 지금 홍시아 선생님 그 장발장인가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니까 지금 화폐 운동 많아요 한국에.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뭐 일단 다 공동체 운동의 그냥 한 흐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풀동이나 이런 무정부주의는 뿌띠부르주아의 한 거고 뿌띠부르주아는 그 장어하니까 이제 그 수공업체에 있어서 옛날에 도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제 직공을 받아가지고 마스터가 돼야 되는데 같은 마스터에서 하게 되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돌아다녀가지고 이제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 사업장을 가지려고 또 그러면서 혁명사상하고 만났는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 봉건제 마스터와 공장제 사이에 껴가지고 자기들도 자본가가 되고 싶은데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공업자들이 뭉쳐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협동조합이 연합체가 되면 국가를 대체할 수 있다. 무정부주의의 계급적 기반은 뿌띠부르주아고 사상적으로는 봉건제와 자본제 사이에 껴가지고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또 반대로 협동조합의 연합체로 국가를 대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고 하죠. 공동체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키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쭉 이제 보니까 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국가 권력 이런 거는 이제 부정하지만 어쩌거나 경제적인 계획 경제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을 가는 경로를 결정적으로 두드리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역할이 무정부의적 역할 자체가 말하자면 그러면은 이 자본 권력에 따르는 국가 권력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래서 계급 철폐를 해야 되는 것들은 조직적 힘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조직적 힘들로 그 가서 국가를 전환시키는 것들은 안 된다라는 어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에 복무하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로는 소생산자를 대변하는 운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현행 그 자본주의 이런 모순을 다 냅두고 그냥 이 제도 내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탕주의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탕. 예, 테러리스트죠. 네. 어차피 근본적 변화할 수 없으니까 네. 어열대 같은 경우 똑같잖아요. 소련 같은 경우에 국가 권력을 어쨌든 노동계급이 이제 장악했는데 라고 하는 억압적 기능이라는 것이 점차 약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 약화된 거 아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약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뭔가 하는 문제. 소련도 뭐 군비 감축 이런 걸 뭐 계속 제안했었고 그게 또 아킬레스건처럼
됐던 거고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약화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외부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급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외에 다른 나라와 그 계급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류 사회 국가 권력이 약화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병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뭐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소련 같은 경우도 그게 모순이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생산력이 취약한 부분에서 출발한 약한 고리부터 출발해서 혁명을 했지만은 생산력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낮고 제국주의 약한 고리부터 출발해서 혁명을 했는데 그 진영 간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대립과 모습은 심화됐죠. 심화된 거고 또 소련 같은 경우는 이런 제3세계나 이런 혁명한 일부 원조하고 지원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회주의를 방어해야 되는 차원에서의 그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국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 거의 모순되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가 약화돼야 되는데 점차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몰리는 상황이 내부적으로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소련이 갖고 있던 그 적대적 모순이 내부에는 없었는데 이제 외부에는 있었죠. 그 흔히 말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 적대적 모순 중에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죠. 제국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대립, 그것도 식민지와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대립.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기본 모순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련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주의 과도기적 사회로서 모순은 계속 안고 갔던 거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에서 그것을-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에도 뭐한 게 소상품 경제가 계속 재출현하고 있으니까 이북에서도 그렇고 뭐 소련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아직 구시대의 그 어떤 생산 관계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 재출현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수정주의로 끌고. 아까 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한다하면 우리는 극복 방안을 찾을 수 없다고 봐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럼 내부적 원인이 뭐가 있었나 이거를 우리가 해야. 왜냐면은 인류의 자본주의를 사실 철폐해야 되는 투쟁을 사회주의 국가가 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는 인민들이 선택한 사회주의가 인민들이 그 전쟁을 자본주의하고의 제국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이끄고 사실은 뭡니까 파시스트의 어떤 이런 부분에 승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소련이라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패퇴시켰지. 안 그러면은 파시스트한테 전부 식민지가 되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뭐 그들이 저는 중요하게 그런 어떤 사회주의 인류를 어떤 사회주의로 계급 철폐한 인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국내에서는 이제 자본을 억압해야 되고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하고 어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들을 만드는 운동력이 물론 자꾸 세계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기만 우리가 의존해서 안 될 문제지만은 그럼 그 주체들이 그것들에 대한 실제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모든 결정들을 더 민주적으로 해내고 우리가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위에서 결정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실제 그 국가를 운영하고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가 그 국가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노동자 그 권력으로 만드는 노동자 국가를 만드는 게 첫 번째고 그 노동자 국가가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지속 가능한 투쟁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지점은 저는 또 이렇게 수중계 내는 것도 뭐 큰 문제지만 또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우리 내부적 요인들도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가 배울 건 뭐고 바꿀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저는 같이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련문의 통일과 투쟁인데 그 내적인 모순이 1차적인데 그것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 전쟁 때 그 뭐 미제가 와가지고 이게 썰어버리면 이게 다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적인 모순으로 설명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또 소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적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그 어느 것이 그 주요하게 그 비중을 차지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저는 현대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미국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워낙 이게 GDP에서 원조 나가는 부분이 10%고 이게 과도하게 지출되니까 이게 물론 또 내적인 모습도 있고 이제 계획 경제가 이렇게 부시업부터 망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제 생각으로는 워낙 이게 고립된 상태 속에서 이게 보니까 조금 뭐 자기 내부의 어떤 정체성도 있고 뭐 이게 경제적인 시스템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좀 자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뭐 이게 경제가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그 비중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조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내적인 조건이 더 물론 이게 두 개 자체는 좀 맞물려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뭐 앞으로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